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나는 무용한 것들을 좋아한다. 저 그 대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존재감이 없이 있는 약간 공기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간은 원래 쓸모없는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봄이잖아요. 지난번에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흩날렸을 때 저는 벚꽃도 그렇고 낙엽 이런 거 주워가지고 보관, 소장 이런 거 좀 잘 하거든요. 좀 쓸모없어 보이긴 하는데 친구들 물어봐요. 왜 죽냐? 쓰레기를 집어넣은 자연의 한 모습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좀 잃어버린 감성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벚꽃이 갖고 있는 그 시간성, 공간성, 어느 공간에 그때 떨어진 이것은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교동에서 나누는 북토크, 서교동 책수다입니다. 오늘은 저 북튜버 나우와 묘묘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따로 각자 촬영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지기님과 같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밤 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 순간 하늘을 쳐다보는 행위가 쓸모 있다고 느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책은 쓸모 없는 것 같은 것이 사실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우주먼지 지웅배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죠. 저는 지웅배 작가님을 보다 채널에서 종종 보고 재밌는 분이다, 설명을 되게 잘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작가님 뵌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책 작업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저 너무 놀랬잖아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로 막 치장을 해주신 거예요. 안경도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셔츠도 넥타이도 다 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노트도 이렇게 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너무나 우주 덕후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우주를 사랑한다는 그 기운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별이랑 관련된 그런 굿즈가 보이면 작가님이 좋아하시겠다 생각하면서 첫인상 그랬습니다. 정말 별에 지독하게 꽂히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에 꽂히신 분은 거기에 깊게 파는 성향이 있어서 작가님이 이제 설명을 엄청 재밌게 잘 해주시잖아요. 네. 작가님 나온 다른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어렵기는 했지만 이해는 다 물론 다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재미없다고 막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그 우주 덕후들이 왜 이 작가님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이 책을 작업하기 전에 아셨어요? 저도 나름 이제 물리학이나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관심이 많으셨네요. 저는 우주 천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작가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셨던 책이나 강연하시고 이렇게 했던 모습에서 되게 젊으신 분이거든요. 연구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거의 꽂혀가지고. 이 책이 또 개정판이잖아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별 객체과학이라는 책을 검토하다가 책이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게 절판된 도서였거든요. 너무 버리기 아깝다. 다시 좀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예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작가님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책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이 묘묘님께서 이 표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시지 않나. 표지 네. 그렇죠. 굉장히 여기 반짝반짝거리고 이 프리즘 굉장히 빛을 연상하는 그런 것 같고 작가님이 정해주신 제목이에요.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났다. 제목의 의미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작가님께서 처음에 딱 그 말씀 해주셨을 때 내가 왜 천문학자로 태어났지? 나는 그냥 편집자로 태어났는데 우야했거든요. 앞에 프롤로그가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프롤로그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읽다 보면 왜 우리가 천문학자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지구만 생각해도 너무 연구할 게 많잖아요. 아직 모르는 것 영역도 많고 근데 이게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까지 천문학까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 좀 쓸데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도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은 원래 쓸모없는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봄이잖아요. 지난번에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흩날렸을 때 저는 벚꽃도 그렇고 낙엽 이런 거 주워가지고 보관, 소장 이런 거 좀 잘 하거든요.
좀 쓸모없어 보이긴 하는데 친구들 물어봐요. 왜 죽냐? 쓰레기를 집어 간직하려고. 자연의 이쁜 자연의 한 모습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좀 잃어버린 감성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벚꽃이 갖고 있는 그 시간성, 공간성, 어느 공간에 누구와 함께 또는 혼자 거기에 갔는데 그때 떨어진 이것은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까지 그럼요. 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그 꿈틀거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마를 거 아니에요. 이걸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라지면서 수분이 사라지면서 오래 보관이 또 되잖아요. 물에 넣은 것은 썩어버리지만 건조해버리면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때 거기 가서 이걸 주었지. 그때 함께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얘기예요. 그 순간에만 가질 수 있는 정말 그 유일무이한 그 가치,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쓸모 없음이 아니라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생활을 선물 받아도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말라 비틀어져서 계속 옆에 계속 있는 거죠. 저와 함께 평생. 우리 집에 한 번 들어온 생활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와, 그러면 집이 무슨 수목원인가? 그래서 지금 놔둘 공간이 없긴 한데 지금 이제 이런 파편 하나를 통해서 이걸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부분과 전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 나중에 그 책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 그거 읽고 있어요. 읽고 그거 아직도 읽고 계세요? 제가 병렬 독서를 10년간 하고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쓴 책 중에서는 쉬운 책이에요. 친구들이랑 하이킹 여행을 갔다. 거기에서의 느낀 어떤 풍경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분과 전체가 프랙탈이잖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벚꽃잎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확장이 됐죠. 이게 저는 프랙탈 부분과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이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쓸모없는 것을 자체 쓸모없는 거 저도 벚꽃 보러 갔지만 줍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요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게 집에 꽃을 보관한다 그랬어요. 원래 보관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 떨어진 꽃잎 한 장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이 나온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웅배 작가님이 감성적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작가님이 그렇게 감성이 촉촉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만나보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막 감성 촉촉한 그런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작가님이 어려운 과학을 쉽게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자 이 촉촉한 감성을 한 스푼 두 스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너무 보이고, 그래서 진짜 저는 문과인데 읽으면서 이건 너무 문과 감성이다 놀랬어요. 문과 여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이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지웅배 작가님이 굿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사실 그 감성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저희 책 나왔을 때도 궤도 인력이라고 하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행성의 움직임을 담은 궤도 인력을 굿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굿즈에 또 진심이시다.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사람이 이게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사냥을 한다든지 추위를 피해서 굴을 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삶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음악 소리를 듣고 춤을 춘다든지 고양이가 보온을 한다고 이제 쥐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사람같이 행동한다. 사람같이 행동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거든요. 동물도 사람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 거네요. 비효율적으로. 생존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가님도 우리가 쓸모없는 행동을 할 때 그 인간다움이 가장 발현이 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프롤로그에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별을 볼 줄 안다라는 거, 별을 보는 인간으로 산다는 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게 제일 인간다운 행위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별을 볼 줄 알잖아요. 우리가 두 눈으로 그냥 고개만 들면 밤하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린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천문학자로 태어났다. 맞네요. 이렇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별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넓은 시야를 보면서 사냥이 가능해졌다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천문학자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별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날에는 이게 비효율적이고 쓸모없음이지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사실 쓸모있음이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별을 보고 날씨를 찾고, 이 천문학이 가장 먼저 태동했던 곳이 중동 지역이라고 해요. 네, 페르시아 그쪽 있잖아요. 거기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점성술도 같이 발전을 했고, 천문학과 점성술은 옛날에 같은 말이었죠. 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이라는 게 점성학과 분리가 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어떤 날씨에 대한 거, 점성술로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거, 타 지역에 있는 부족이 우리 부족에 침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별을 보고 관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항해술,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방향을 찾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쓸모없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쓸모 있음도 꽤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요즘 선덕여왕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선덕여왕이요? 옛날에 나왔던 저 옛날 요즘에 지금 변우석이랑 아이유 나오는 21세기 대공. 그런 게 핫한 시기인데.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옛날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는데, 미실이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것도 그 천문학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왜 지웅미 작가님은 쓸모없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왜 이거를 연구를 하시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뭐 할 것도 많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천문학이 그렇게 막 지웅배 작가님만큼 연구에 진심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름 알렸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그렇게 돈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별로 안 되죠. 지금 하이닉스 보너스로 7억인가 8억 받는다고. 삼성 파업하잖아요. 우리는 왜 보너스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보너스로 어떻게 7, 8억을 받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을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학부 때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과 관련된 걸 했어요. 왜 철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을 좋아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쓸모없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천문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사실 미래 산업에 가깝거든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많다고, 부가가치 있는 게 많아서 하는데, 사실 이게 점점 쓸모 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 말에 이제 화성 무인 탐사가 스타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도가 된대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인간이 타서, 인간이 거기에 타고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걸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신청자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쓴다. 옛날 같았으면 우주여행이 너무 비싸서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거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정말 이제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 관련된 어떤 많은 산업들이 또 발전할 것이고, 현재는 쓸모없음의 부분이 크지만 나중에 쓸모 있음으로 점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도 되게 좋아해서 동양 이제 노장 사상을 좋아하는데, 장자의 무용지 대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용이 대용이다, 크게 쓰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보면 근속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좀 없어져야 될 직원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근속하시는 분이셔서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있을 분들만 계신 거죠. 근데 규모가 이제 큰데 보면은 좀 이제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100명 중에 뭐 한 3, 4명 좀 도라이가 있잖아요. 자기가 도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도라이일 수 있다라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근속하는 분들이 언뜻 보면은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그냥 하는 일도 안 하면서 진짜 월급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큰 조직일수록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물론 있겠지만, 회사에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럼 못하는 학생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냥 그 자체로 학생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금 퍼포먼스가 낮은 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빛을 보이는 거거든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나는 무용한 것들을 좋아한다. 저 그 대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존재감이 없이 있는 약간 공기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회사에 묘모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희 3층 마케팅 본부 쪽에서 묘모님이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억지로 대답을 끌어내는 거. 묘모님이 갖고 계신 공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가 그냥 쫄쫄하게 나가는데 그 자체가 생기를 좀 주고 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막 왔다고 막 여러분 저 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암흑 에너지. 갑자기 우리가 암흑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어요. 표현이 암흑이어서 그런 건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꽉 차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회사에 최다 근속하신 분의 존재감이지 않나. 암흑 에너지에 대한 네. 그 연구가 좀 이제 뒤집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긍정적으로. 아니요. 암흑 에너지가 정말 있나. 11년도인가 22년도에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벨상을 거둬야 된다. 라는 농담이 있다. 라는 농담이 있다. 네, 농담이라는 거죠. 노벨상 자체는 위대하다. 보이는 전 철학적 의미도 있다고 봐요. 우리 동양의 미라고 했을 때 바로 언급되는 게 여백이잖아요. 우리 삶에 너무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확장 독서로 가면 그 도둑맞은 집중력까지 가거든요. 그 책 아시죠? 네네. 편안함의 습격 다 아시죠? 두 책이 정말 저는 재작년에 읽은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을 꼽자면 이 두 책이거든요. 그 책을 좋아하는 게 우리가 너무 여백 없이 살아요.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 우리가 혼자 있음에 대한 내공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쓸모없이 보내는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뇌가 휴식을 못하는 거예요.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휴식,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 속에서 충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영감이 떠오르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다 획일화되고 알고리즘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냥 따라 살고 있고 에너지가 버닝아웃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 오면 지쳐있는 상태로 출근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디테일에 신이 있다? 저는 그 신을 가로 열고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테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멍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지쳐있는 상태로 편두통? 거의 편두통의 상태로 회사에 오는 것 같아요. 퇴근 언제 하지? 점심 뭐 먹지 하다가 요즘 끝나. 많이 힘드세요? 야근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여백이 없다. 이것이 물론 내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을 늘리기는 하는데 하나하나의 생기가 좀 떨어졌다? 창의성이 떨어졌다? 이게 오래 못 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네? 그냥 양만 늘리네? 새로운 게 없네?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여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장 관측에 대하여 라는 부분에서 어린 왕자의 네 번째 별에는 천문학자가 산다라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끌고 오셨어요. 어린 왕자 책 읽어보셨나요? 어린 왕자 여러 행성을 방문하잖아요. 네 번째 별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별을 세고 그 개수를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가 돈을 많이 밝히는 사업가라고 그렇죠. 이제 돈에 눈이 먼 사업가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는 하는데 작가님은 조금 새롭게 봅니다. 역시 천문학자답게 네. 그 별을 세는 사업가는 돈에 눈이 먼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별 개수마저 천문학적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5억 162만. 흔히 이제 천문학을 떠올리면 되게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문대에 별을 보러 간다든지 노래도 있잖아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뭐 적재의 노래죠? 네네네. 적재적소에 딱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한때 몽골에 가고 싶었거든요. 소원에 별이 예쁘다고 하길래 그만큼 천문학자라고 하면 별을 세는 직업일 것 같고 뭔가 낭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천문학자는 별을 세지 않는다. 데이터를 세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흔히 떠올리는 그 낭만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그 낭만이 약간 사라졌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낭만이 사라졌다. 지금 요즘 AI가 발전해서 계산도 AI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별을 직접적으로 세는 직업이 아니라 데이터 값을 분석하고 AI가 발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천문학자들의 눈으로, 맨눈으로 이 데이터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것이 관측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은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 일에 더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거의 통계학, 수학에 가깝네요. 진짜 낭만이 없네요. 이 천문학자의 일 자체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된 게 불과 4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이 엄청나게 크고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관측할 것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일일이 다 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블랙홀만 해도 그 깜깜한 걸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와, 그거 진짜 신기해요. 100년 전만 해도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관측했다고 합니다. 빛이 이렇게 닿으면은 색이 검게 변하는 그 화학 용액을 투명한 유리판에 바릅니다. 그 유리판을 잘 말린 다음에 망원경 뒤에 장착을 하면 그 망원경에 모인 별빛이 유리판 구석구석에 이제 닿으면서 별이 밝게 빛나는 곳에는 검은 얼룩이 진다고 했거든요. 그 검은 얼룩을 보면서 어떤 위치에 별이 있구나, 몇 개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1880년쯤으로 가면 갈수록 관측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관측이 될 거 아니에요. 하버드대에서 천문대장을 맡고 있었던 에드워드 피커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문 관측을 하려고 자기 동생을 페루에다가 보내거든요. 페루에 이제 천문대를 지어서 여기서 관측되는 것들을 유리판에 이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계속 유리판이 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세고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창고에 유리판을 쌓여가지. 그리고 사람은 없지. 인력 부족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묘수를 생각해낸 게 그때 당시에 자기 가정부가 있었거든요. 피커링이. 그래서 이 가정부한테 일을 시켜서 유리 건판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세고 얼룩 크기를 보면서 별의 밝기를 좀 비교해서 관측 결과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이 다 거의 다 남자들이었고 그때 남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고상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컴퓨터다. 인간 컴퓨터였네요. 원래 인간이 컴퓨터였죠.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단순 작업을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별을 세는 사람들. 슈퍼컴퓨터의 시대가 됐잖아요.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 뭐 AI 이런 게 이제 대체를 하게 됐겠네요, 이제는. 지금은 너무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진짜 이렇게 별을 세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데이터 값을 분석하는 일만 하니까. 최근에 그 블랙홀 관측한 이야기, 블랙홀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 따라라딴딴 뭐 윤하의 노래 제목처럼 사건의 지평선. 윤하의 남자친구가 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노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 남편인군요. 결혼했어요? 그 사건의 지평선을 관측했다는 거잖아요. 블랙홀은 관측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홀 관측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일 정도로 그 중력의 크기, 무게가 커서 빛을 빨아들여서 우리 관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게 영상기기라든지 관측 도구가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온 빛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 같은 경우도 사실 8분 전의 것이잖아요. 왜 8분이에요? 자, 그걸 설명을 하자면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려면 8분이 좀 넘게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8분 정도 되는 그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전투기 지나갈 때 있잖아요. 전투기가 딱 지나가면 소리가 늦게 들리죠. 소리의 속도보다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투기를 본 게 아니라 전투기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파는 초속 330m거든요. 몇십만 배?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만 배 정도 되는 속도로 빛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순식간에 오는데 이거는 소리는 1초에 330m를 걸어오기 때문에 저 거리에 있는 게 한 8, 9초 정도 지나야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저걸 보는 거고 보고 듣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저기에서 발생한 시각적 정보를 보는 이 눈의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서 시작되는 음파를 귀의 이 청각 수용체를 통해서 듣는다. 인식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신 관측 기기의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극에 있는 관측소랑 각 지역에, 또 미국인가요? 몇 군데 지역에 있는 관측소에서 이 사건의 지평선을 관찰을 했던 거죠. 정보를 종합해서 그거를 취합해서 관측을 한 거예요. 남극의 기상 때문에 좀 몇 개월 늦어져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늦게 통합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주의 초기 100억 년도 더 된 우주를 관측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꽤 초기의 우주를 관측한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초기 100억 년도 더 훨씬 이전의 우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과거를 보고 그걸 현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인식도 되게 신선했어요.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관점이 또 맞는 게 우리는 모두 천문학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구를 할 수 있다. 작가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인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네요.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다. 케빈 샤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은하를 분류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은하 이미지 100만 개를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무작위로 나오는 은하 이미지를 보고 은하가 원반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를 하죠.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거 뭐 금방 구분하니까 갤럭시 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천문학에서 출발을 해서 시민과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우주를 좋아하는 전 세계 무려 10만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 갤럭시 주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상당히 천문학 발전에 이 연구에 기여를 하게 됐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은하 버전의 틴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저도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위키백과도 비슷한 거네요. 위키백과도 집단 지성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걸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게 그 정보가 거기 입력이 돼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가님이 은하를 연구하시거든요. 네. 작가님도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의 갤럭시즈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뭐 이렇게 치면 되나요? universe.org. 그렇게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천문학자로 태어난 게 맞네요. 그래서 그 별빛을 세던 여성들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천문학의 발전이나 천문학자들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별빛을 처음에 세던 여성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사실 천문학 모든 과학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과학의 뒤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2장으로 넘어가서 과학의 역사는 우연과 실패의 반복이다라고, 과학이 이제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이 1000년 넘게 바뀌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동설은 태양 중심의 우주관이죠. 천동설은 지구 중심의 우주관인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쉽게 안 바뀌고, 갈릴레오도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를 보고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을 했더니 태양의 흑점의 변화라든지 목성의 위성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격다짐으로 그때그때 천동설은 뭔가 허점이 발견될수록 계속 보완을 하면서 계속 천동설이 맞는 것 가운데 수정을 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심플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놨을 때 지구가 돈다고 하고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하면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이 문구를 보고 되게 좋았어요. 인용을 하신 문구 중에 14세기 영국의 수도사 오컴 윌리엄의 더 간단한 해답이 진리에 가까울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심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소형의 가치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긴 어렵지만 정말 더 분명하고 심플하고 확실한 걸로 바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그리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컴의 면도날 얘기잖아요. 간단한 게 진리다.
진리에 예. 가까울 것이다. 주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그 책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과학의 역사라고 하면 뭔가 확확 바뀔 것 같고 혁명 같은 어떤 대단한 뭔가가 일어나서 바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사실 되게 느리게 발전했고 천동설이 집에 왔잖아요. 집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과학자들, 그때 당시 고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근거를 또 대보고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근거를 대보고 그렇게 탄생한 게 주전원 얘기거든요.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계속 지구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뭐가 많이 불필요하게 움직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과학의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패러다임의 그 전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이요? 감소팽창 얘기를 하잖아요. 감소팽창 들어보셨죠? 감소팽창, 우주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감소된다는 얘기는 언젠가. 그러니까 그 허블이 처음에 우주 팽창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그 과학의 발견인데 계속 그 팽창을 하는 건 맞는데 더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팽창을 많이 팽창하는 속도가. 네, 빨리 팽창한다. 이게 빵의 건포도의 비율을 했더라고요. 더 먼 은하는 2배 더 빠르게 멀어지고 3배 더 먼 은하는 3배 더 빠르게 멀어지는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게 가속 팽창이잖아요. 점점 속도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속 팽창에서 어느 날에는 이렇게 점점 줄다가 빅크런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주의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그래서 결국엔 붕괴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나지는 않나. 우리가 살 때 그걸 경험하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알 수 없죠. 당장 일어나진 않겠죠. 당장 우리 살 동안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팽창하냐 수축하냐라고 하는 게 사실 쓸모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마 쓸모 있을 거예요. 이게 더 명확해진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50년, 100년 이분은 1000년 뒤를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3000년에 그때는 바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100년, 200년간에 바뀔 정도의 패러다임은 아니고 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 만약에 감속 팽창이 맞다고 하면 엄청난 발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 팽창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텐데 우리가 그렇죠. 그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살아생전에는 눈앞에 못 볼 것 같은데요. 감속, 예. 그러니까 붕괴되는 우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 감속 팽창에 대한 연구가 맞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죠. 그것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주가 감속해서 팽창 속도가 늦어지겠죠,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추고 멈추는 거죠. 멈춘 다음에 수축도 되겠죠. 이게 다시 점으로 모이겠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귀하는 우주 종말.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러니까 뉴턴이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물질과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 중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왜 우주의 별들은 왜 서로 끌어당겨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무한하다라고 했어요. 이제 뉴턴은.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무한한 건 아니라 팽창하고 있을 뿐이고 관측 가능한 영역 안에서 유한한 거죠. 어쩌면 정말 뉴턴의 말처럼 무한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관측하고 인지하는 게 유한한 것일 뿐이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은 무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한하다는 게 맞지만 무한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뒤집혀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양자역학을 부정했거든요. 양자역학은 확률로 존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두꺼운 벽에 이 공을 엄청 많이 뭐 몇 억 번인가 이렇게 계속 하면 한 번 통과한대요. 뭐 확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통과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0이 아니라.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극히 확률은 적지만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트라이를 하면 통과한다는 게 한 번은 나온다.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이제 기본 이제 개념인데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이제 반대를 했지만 사실 양자역학이 지금 우리 쓰는 핸드폰이나 많은 과학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듯이 바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과학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코페르니쿠스도 뉴턴도 그렇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군요.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 만화로 보는 3분 과학이라는 책이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해서 언급된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권 서양 고대에서부터 중세편 여기에는 거의 절반이 천문학자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천문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천동설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사원소설을 얘기를 했죠. 지수 화풍. 그러니까 땅은 가장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여기 우리가 땅에 있고 수는 그 위에 이제 바닷물 또는 비가 돼서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공기는 그 위에 이제 대기권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불은 또 태양이 있잖아요. 4개의 층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여기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인 이제 천동설, 지구 중심 이제 우주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천동설을 확립을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너무 겁났던 거예요. 교황청이라든지 그 힘이 너무 막강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이걸 발표를 하고 죽었어요. 죽기 얼마 전에 책을 편찬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거를 자기는 알았어요. 이제 이어받아서 알았는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불려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상범인 거예요, 사상범. 왜 사람들을 사상을 어지럽히느냐. 왜냐면 태양은 이제 신과 같은 존재고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기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에게 멈추라고 했다잖아요. 태양아 멈추거라 라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호수아기 10장 12절. 예,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움직이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구는 고정돼 있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성경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기에 지배했던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둬버린 거예요. 너 앞으로 그럴래 안 그럴래? 아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왔죠. 갈릴레오가 책을 썼어요. 어리석은 교황과 과학자의 대화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교황과 지동설을 얘기하는 과학자 이런 걸 통해서 금서로 됐고 어쨌든 이런 시기가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고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죠. 천문학자를 통해서 지구는 정원을 도는 게 아니라 이 행성들은 사실상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뉴턴이 이어받아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또 쉽게 인물별로 이 책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편만 나왔는데 지금 2편, 3편도 곧 나올 예정이고 이제 2편에는 뉴턴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 과학자들이 나오고 3편에는 현대 물리학자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나와서 어려운 교양을 이제 우리 시간 없으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 수능 대비 이런 용도로도 볼 수 있겠다. 에테르 얘기도 재밌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어떤 공간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에테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표현인데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서로 에테르라고 하는 기운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바뀐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섬과 섬에 어떤 원숭이가 바나나를 그냥 이렇게 더럽혀진 모래에 이렇게 더럽혀진 거를 이렇게 먹다가 어떤 원숭이가 특이하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물에 씻어가지고 벗겨 먹는 원숭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맛있잖아요. 그 시점과 동시에 떨어져 있는 전혀 교류가 안 됐던 다른 섬의 원숭이가 바나나를 그렇게 까먹기 시작한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나비 효과. 그러니까 나비 효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카오스 이론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붙이긴 해요. 영화로도 나오고 과거로도 가가지고 과거를 바꾸고 미래가 바뀌는 나비 효과 영화도 있는데 베이징의 그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어떤 태풍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초기값에 민감한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카오스 이론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도 설명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융은 심리학의 거장이잖아요. 동시성의 원리. 우리가 무의식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생각하면 누군가가 또 그걸 생각해서 이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위성을 통해서 전파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전파를 진짜 쏘잖아요. 뭐 어떤 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의식의 세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고, 에테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에테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에테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고 하는데 인문학의 영역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야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과학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과학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 연구를 했을 때 그걸 좁히는 과정을,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부분관 전체에, 하이젠베르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이젠베르그의 그 부분관 전체에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부분에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실제 그렇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 분야의 두 개가 만났을 때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천문학을 얘기했지만 갑자기 문학으로 가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음악으로도 가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에테르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런 좀 썰을 풀어봤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는 에테르의 망령이라고 얘기하고, 에테르가 그 우주의 빈틈에 있는 진공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광활한 우주 공간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플라톤이 에테르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17세기까지만 해도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에테르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고 믿었나 봐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죠. 그럼 뭐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에테르를 쫓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패로 다 돌아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에테르의 망령이 9세기에도 이어지고 지금에도 있다. 에테르가 풍기는 사람, 이런 표현 쓰거든요. 포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에테르가 풍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라고 할 때 에테르를 풍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결국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암흑 물질은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좀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있다. 사실 우주의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주의 70%인가? 70%보단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네, 이 뒷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화성 탐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화성에 계속 이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지구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화성에 갈 수 있죠. 스티븐 호킹인가요? 화성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살 수는 없다. 그만큼 지구만큼 아름다운 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성이 뭐 연구를 활발하게 해도, 물론 화성 탐사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자원과 인력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행성도 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연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도 별도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퇴근을 하고 달을 봤습니다. 그저께 봤을 때는 이 달이랑 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는 이게 움직여가지고 좀 더 왼쪽으로 갔더라고요. 과학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어렵고 재미없는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과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다루면서 그 뒤에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왜 천문학자로 모두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리학자 그 김범준 교수님, 안은진 배우도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두 분의 추천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김범준 작가님. 밤은 낮에 세상을 감추지만 우주를 드러낸다. 밤하늘의 모든 별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코스믹 나르시시즘에 빠진 인간에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우주의 한 구석에 놓인 평범한 행성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과학이다. 천문학은 자연을 괴롭혀 답을 찾지 않고 우주를 가만히 바라본다. 천문학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가만히 관조하길 바란다. 별을 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안은진 배우님의 추천사는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 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일은 결국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힘든 현실 속에서 내 고민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의 우주가 진짜 우주를 마주하며 잊고 있던 감각을 서서히 되찾게 됩니다.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가 사실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지요. 닿을 수 없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우주처럼 이 책을 통해 저 머나먼 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주를 바라보는 일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사실 우주는 저 멀리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오늘의 한 문장이 되겠네요.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이 책의 책임 편집자로서 서교동 책수다의 고정 출연진으로서 이 책을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책이 딱 처음에 마감하고 출간됐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니. 이렇게 내가 평소에 같이 책 만들고 싶었던 작가님이랑 되게 스타잖아요. 스타 작가님. 스타를 연구하는 스타 작가님이시네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랑 책을 만들다니 개인적인 만족감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책이 나오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강연이나 뭐나 할 때마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더현대 백화점 팝업을 했을 때 이 책이 그 중에 여러 책 중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 책이 유독 그렇게 매진 행렬을 막 하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 저자님이 여러 책 중에서도 이 책이 단연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지금 좀 약간 생긴 상태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소실적의 물리학자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전 지구과학이랑 물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는 천문학을 배우고 물리학에서는 광학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분야가 되겠는데요. 우주를 바라보는 것 대신에 내 안에 우주를 바라보는 쪽으로 바뀌었죠. 뭐 명상이나 요가, 철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추구하는 바는 좀 같은 것 같아요. 관찰한다, 관측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걸 내가 인식하면서 어떤 깨달음과 성찰을 얻는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과학자들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금 내가 과학이나 천문학 분야에 조금 더 눈을 뜨게 된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교동 책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화폐의 종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